네, 지금부터 자살 예방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윤석준 단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자살 예방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윤석준입니다. 원래 자살 예방이라는 게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를 주최 측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자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토론자 네 분과 국내 발표자인 백종욱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5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소개드리고 먼저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님은 또 수고스럽게도 파워포인트를 별도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은진 선생님께서 조금 이따 먼저 발표를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경희대학의 백종욱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한국 자살예방협회장이신 기선한 교수님 오셨습니다.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신 황태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심리학회장이신 장은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이신 원소윤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원래 누구를 먼저 토론을 세우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심리학회장이신 장은진 회장님이 정성스럽게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 그러던데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장은진 회장님 발표를 듣고 콘서트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제50대 한국심리학회장이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재직 중인 장은진입니다. 우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자살 예방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자살 예방은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와 또 모든 민간 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가 자살 예방을 할 때 이런 전문 민간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마침 감사하게 오전에 한국심리학회가 저희 이제 이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한국심리학회 활동을 조금 소개하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제 저희는 학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15개의 분과학회가 있고 16개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학회, 학교심리학회, 건강심리학회 등등에서 여러 학술대회와 워크샵, 심포지움 등의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2018년부터는 모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회원들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과 심포지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회가 이제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해서 특화된 그런 전문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회다 보니 그 앞에장이요. 네, 논문들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번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15개 분과학회에서 다양한 자살 관련되는 어떤 그런 관계 탐색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장.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정말 저희는 그동안 학회 역할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저희 이제 한국심리학회 비전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 그리고 성숙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심리학을 기반으로. 그래서 2020년 3월 9일부터 저희가
코로나 무료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저희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사실은 올해 11월 30일 날 종료를 하였는데요.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좀 심하게 되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1,400건 넘게 전화 상담, 3,000건이 넘는 시간, 또 카카오 상담, 그리고 또 학회 홈페이지에 간편 정신자가 그 검진을 또 해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전화 상담이지만 이게 굉장히 자살 예방이나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심리학회의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하는 전문가와 1급 자격증 소지자와 교수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했고 이러한 부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 학술 단체이다 보니 재원이 없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그 재원을 마련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제 11월에 이렇게 여러 상담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의미 있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 건은 정말 112를 해서 자살 위기 상황에서 내담자를 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어서 아까 계속 이야기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발표된 것처럼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취약분들에 대한 어떤 위기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또 전화 오는 상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담사인데 확진을 받아서 힘든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 상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과 언론 보도 대응과 같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 교육을 해서 코로나19 예방 어린이 동화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그 협조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저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와 함께하는 일상회복 안내서를 제작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함께 하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교민 심리 지원 사업도 하였는데요. 볼리비아하고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강의를 요청하여서 그쪽에 있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그 코로나 심리 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요. 이건 이제 간단한 그 아까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 정신건강 자기 검진을 해서 우울, 불안, 자살, 활력 척도를 검사할 수 있고요. 또 1393 국가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서 작년 가을에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에서 저희 전문가 129명이 파견돼서 활동을 했고 코로나19 예방 어린이 동화와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와 함께하는 일상회복 안내서라고 하여서 나 안녕, 우리 안녕, 공동체 안녕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한 부분을 소개함과 동시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이것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건강 예방 개인 모형, 이제 전문가라면 모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3tiered 모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반한 다각제적 자살 예방 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티어 1은 보편적 지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적 대처 방안을 교육하는 게이트키퍼라든지 또 다양한 민관 협력을 하는 거고요. 티어 2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심리학자이고 또 심리학회 회장으로서 매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나라가 지금 이제 그 정신건강 인력이 OECD에 비해서 매우 적지만 특히 이제 심리사의 역할이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2차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군에서 벗어나서 조금 문제가 있는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에게 심리평가, 심리상담을 실시하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거나
또 자격이 검증된 민간 심리 상담센터를 통한 서비스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집중적 개별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약물 치료나 사례 관리 등의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나라 국민도 심리 문제,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기 개입, 예방을 위한 심리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심리학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인력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또 잘 맺고 연계하여서 이런 모델로 간다면 자살 예방에 충분히 저희가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다음. 이제 제가 이거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요. 저희 이제 정신건강 시스템에서의 어떤 자격이라고 했을 때 해외를 보통 OECD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센스드 사이콜로지스트, 그 다음에 간호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심리사 부분이 라이센스드 사이콜로지스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함께 간다면 더더욱 또 이 네 파트가 다학제적으로 간다면 더더욱 자살 예방에 더 저희가 그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OECD에서 그 발간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련 논의 중에 발제된 건데요. 수준 높은 정신건강 시스템을 위한 숙련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더욱 정신건강 인력의 교육이나 수련, 자격증 이런 부분을 정말 서비스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그 부분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 OECD 국가들의 정신건강 인력입니다. 저희 모든 파트에서 정말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9.5명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의 정도입니다. 특히 심리사는 7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성을 하고 또 국가적인 제도적인 면에서도 저희의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외국의 성공 제도나 사례 검토 활용입니다. 아까 이제 그 영국 분께서 IAPT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Improved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라고 해서 정신건강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직장 복귀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걸로 됐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의료나 사회복지나 심리 영역이 다 단계적 개인 모형에서 수준별로 함께 참여를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 역시 또 1986년 10년 계획으로 국가 단위의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수립하여서 근거 기반 여러 가지 심리 부검이라든지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행정 부분간 업무 협력 강화가 실시되어서 정말 물론 적은 인구이긴 하지만 아주 획기적인 자살 예방을 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사이콜로지스트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활성화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결론 및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저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종호 교수님 발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데이터 기반, 근거 기반의 이제 저희 자살 예방 개입을 잘 실시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심리 사회적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심리 부검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존 공공기관과 여러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 예방은 계속 아까 그 해외 연자들의 발표에서도 본 것처럼
저희 나라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교육, 고용노동, 여성가족, 행정안전부 등등 여러 부처가 정말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건데요. 예를 들면 자살 예방 전화에도 119를 적극 활용해서 한다라든지, 그래서 119 접수자의 어떤 심리 응급 교육을 실시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나 그리고 공공과 민간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전문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심층 심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한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좀 함께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살 방지나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 예방이나 상담 교육을 좀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20, 30대 자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예를 들면 대학교 내에서 자살 위기 평가나 심리교육, 심리상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활성화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나 보건 분야의 폭넓은 여러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계속 오늘도 이야기되지만 우리가 정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지출을 확대해서 적재적소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함께 또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OECD에서 정말 1위가 아닌 이제 자살 예방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 일단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밤잠을 줄여서 만드셨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우리 심리 전문 영역 분들이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학회장으로서 심리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이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의 기회들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모시다 보니까 민간에서 2분, 우리 공공 영역에서 2분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을 그럼 먼저 또 더 들어보고 공공 영역으로 옮기면서 콘서트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선한 교수님, 뭐 공공과 민간을 다 막 나오고 계셔서 꼭 민간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우리도 자살 예방 협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한국 자살 예방 협회장 기선환입니다. 예, 오늘 뭐 발표를 보면서 외국도 우리나라하고 전체적인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좀 비슷한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팬데믹 위기에서 자살률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갖게 됐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자살률은 좀 줄었지만 역시 여성과 청년들의 자살률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년 동안 버텨왔던 자영업자들도 이젠 거의 뭐 넉다운 상황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50대 남자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요. 아까 다른 나라 예를 보니까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잘 이런 상황의 위협을 잘 설득해서 자살 예방 혹은 정신 건강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보았고, 또 이렇게 자살 예방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도들을 좀 정비하고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응급시에 전화할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한 라인 구축하되 그것을 좀 더 통합하고 전문화시키고 또 애프터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한라인 구축을 좀 더 고도화하는 문제는 이참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자살 예방이라는 것만 잘해서 될 수가 없고 다른 영역이 다 포함되는 그런 총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역시 그 정신건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어야 자살 예방 사업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정신건강 시스템을 좀 구축을 이참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씩은 다 거쳐간 얘기인데요. 그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울증 치료는 치료의 영역이지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영역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교육, 그다음에 뭐 TV나 미디어를 이용한 뭐 홍보,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우울증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그 항우울제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과 자살률이 줄어드는 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다들 촘촘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울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치료 접근성 강화는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 강화는 한번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들 동일하십니다. 자살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력도 중요하고 이제는 정말 인적 투자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 다 동의하시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선언적 얘기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투자를 더 해라. 그러면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다 돈을 쓰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참에 좀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에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해야 될 목록을 정하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좀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나라 정신건강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더 투자하자. 이런 데 역점을 두자.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성이나 청년이나 그 40, 50대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구성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내놓고 돈 좀 더 쓰시라고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뭐 보강하자, 뭐 인력을 양성하자 중요하다 그래 갖고는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위원회 포커스 그룹 구성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한 교수님 여러 경험이 많으시고 현재도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을 맡고 계신 통찰력으로 응급 한라인 통합화 문제하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실제로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정신 건강의 문제가 실제로 자살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좀 집약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다 좋은데 저기 말씀 도중에 자꾸 저를 쳐다보던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앞에 정면의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토론자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민감 부분에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그 정부 또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모아갈지가 굉장히 또 중요해 보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최근에 발족했죠 생명종준 희망재단
이 발족된 희망이 보입니다. 생명존중 희망재단. 이 재단의 이사장, 초대 이사장을 맡고 계신 황태현 이사장님께서 민간의 바램과 현재 공공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이 이제 4월에 생겨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코로나 때문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하신 다른 국가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사실 저희는 아까 기선한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신보건 선진국을 팔로우업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는 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패스트 무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오늘 손혜인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그런 정신보건 인프라가 자살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은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모바일 크라이시스 팀이라든지 이제 위기 안정센터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를 위한 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여 개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기다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바일 팀이 직접적으로 지역 사회에 나가서 아웃리치하는 그런 서비스를 아직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원소연 과장님하고 좀 논의해 가면서 지역 사회에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재단의 1393 서비스에서 최근에 우려되는 상황은 2030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자살 예방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초등학생이 전화한 적은 없었거든요.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10대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살률은 아까 호주에서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선택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사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략의 가장 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 중에서는 20, 30대 여성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우리 백종호 교수가 보든 말 얘기도 했지만 이분들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실제로 자살을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도움의 요청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기에 간파해서 이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가의 전략이나 정책과 연관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호주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소수자나 원주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보면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셧다운이 되면서 곳곳에서는 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자살을 실제적으로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시설이나 이 생활시설을 볼 것 같으면 이전보다 굉장히 젊은 층이 입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젊은 층들이 입소를 하다 보니까 주거시설에서의 이 소위 자해 문제가 또 굉장히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WHO 서태평양 지역 회의에 참여를 해봤더니 WHO에서도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으로서 자해를 모니터링하고 또 자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각국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앰뷸런스에서 이분들을 이제 후송할 때부터 이 자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시스템을 자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급실 내원한 환자들의 네디스라고 그래서 이제 중앙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응급 시스템에서 자살 시도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10대, 20대가 문제가 되는 이 자해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저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학교 폐쇄가 지속될수록 그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실제의 그 어머니들의 양육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 양극화를 이뤄내고 있는데 이 돌봄의 양극화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WHO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 30대 여성인 경우에 이제 수익이나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자살률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장려 양육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감염병을 공공병원에서 치료해야 된다는 어떤 이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정신 건강이나 이 자살 예방이 과연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냐? 국정 과제 100개에 포함될지라도 아직도 그러한 인식들이 부족하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이 공공 서비스로서 이 자살 예방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신 건강에 있어서 이제는 이 사회 경제적, 환경적 결정 요인에 의해서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또 불평등이 조장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상학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이 장기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영향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빈약한 정신 건강이나 정신질환의 위험을 지속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가 모범적인 그런 자살 예방 또 정신 건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상담 전화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네요.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학교들 락다운되면서 가지 못하는 상황들하고 다 연동이 돼 있겠죠. 이만큼 이렇게 코로나가 단지 우리한테 이제 호흡기 질환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들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서비스로서의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문제를 다뤄 나가야 또 강화해 나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 자살방 정책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소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부 자살예방 정책과장입니다. 오늘 국내의 많은 전문가분들과 그다음에 해외 사례 들으면서 앞으로 좀 저희 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 아직 빈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전 세계적인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살률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전 세계적 공통 현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 고위험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시대와 이제 또 봄에 또 아까 자살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우울증이나 높은 우울증이라든지 높은 우울증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자살률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높은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393 아까 이제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88이라고 했나요? 그런 이제 전화 핫라인
개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상구성 콜센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이 일상구삼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구성 콜센터 응대율을 이제 계속해서 상담원을 채용을 하면서 응대율을 높이고 또한 홍보를 강화를 하면서 접근성을 확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앞으로도 좀 많은 홍보에 있어서 좀 협조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가장 이렇게 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들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자살 고위험군들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남성이라든지 노인 위주의 이런 중장년층 남성이나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았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청년들이 자살률이 높아질 거라는 이런 이 집단들이 자살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자살률도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 달라지는 고위험군에 대한 분석과 그다음에 앞으로 좀 시급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또한 말씀하신 게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선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자살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이제 그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또 달라질 이런 자살에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살에 미치는 원인들이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좀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접근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아까 뭐 주거, 실업, 빈곤 문제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좀 분석을 통해서 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이런 직접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빅데이터 활용해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정책 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요인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저희 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인 발견과 또 저희 이제 자살 예방 센터들 확충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자살 예방 센터 확충을 통해서 이런 그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확대 그리고 개정 노력들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에서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그 국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저희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살 관련 국가행동 계획이 이제 2022년 끝나고 2023년부터 자살 예방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을 또 이제 내년부터 수립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 예방 기본 계획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임하신 지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습 능력이 상당하시네요. 벌써 뭐 거의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의 고위험군이 과거에 남성 중년층 남성분들로부터 여성 청소년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이제 파악하시고 앞으로 보다 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자살 예방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분의 귀한 토론을 들었고요.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서 오늘 국제 세미나에 참여하신 해외 연자분들은 미처 못 모시고 대표로 한국말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 대표 한 분만 좀 모셨습니다. 발제하신 백정호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토론에서도 좋은 의견 주셔서 이 문제는 보건, 복지, 심리, 뭐 사회 모든 분야가 같이
협력하고 또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또 거기에 자살 예방이 붙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서로 간의 연계 체계가 실제로 실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경찰 우리 박경훈 우리 강사님도 직접 또 오셨는데 제가 3년 전에 요 앞에 여의도 앞에 그 마포대교에 스웨덴의 교통 자살 예방 전문가 스펜슨 박사라고 이제 한국의 자살 예방 시스템을 보고 싶다고 오셨었는데요. 또 같이 마포대교를 걷는데 누가 비상벨을 누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배가 2대가 떠가지고요. 구조하는 배가 2대가 뜨고 경찰차가 3대가 출동하고 거의 한 10분의 경찰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여기 누구 뛰어내는 사람 없냐고 찾으시는 거를 보고 그 스웨덴 스펜슨 박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거 정말 최고의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에서 자살 예방 MOU를 하느라고 서울시청에 가봤더니 이 여기보다 훨씬 큰 이 이제 사이즈의 스크린에 서울시가 다 나오고 그 수만 개의 CCTV로 이제 거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보이고 제일 근처에 있는 경찰차가 딱 나오고 그거를 관제탑에서 다 연결시켜 가지고 3분 내에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데 이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미국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988로 연결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위기에 빠진 국민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빨리 발견해서 어디에 있는지 안전을 확보하고 이렇게 경찰, 소방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팀을 이뤄서 찾아가면 그걸로 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시스템 우리나라 이미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조금만 전문가가 있으면 전국을 커버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제 자살 응급에 빠진 사람만큼은 이렇게 찾아가서 구조할 수 있는,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 일본 같으면 2천만 명당 12베드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응급센터가. 그럼 우리는 5천만이면 25베드만 제대로 커버할 수 있으면 하루에 그만큼을 더 살릴 수 있는 뭐 이런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또 정책화되기를 또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 또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저 마포대교 시스템은 한밤중에도 작동하는 거 맞죠? 24시간. 낮에는 3분, 밤에는 30분 이런 거 아니죠? 예, 농담입니다. 예, 훌륭하네요. 예, 그 백정우 교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 예방 행동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행동이 과거보다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 현재는 아직까지도 조금 기다리는 서비스가 상당 부분 있는 거를 보다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같이 노력해 가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자살 예방도 잘 되고 마음도 건강한 사회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귀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발제에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역할을 마치고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토론을 해주신 윤석준 단장님 그리고 황태현 이사장님, 장은진 회장님, 기선원 회장님 그리고 원소윤 과장님과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손혜인 박사님 그리고 박아라 교수님, 이용인 선생님 그리고 백종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제4회 국제 자살 예방 포럼, 국회 자살 예방 포럼 국제 세미나 내용이 내일자 중앙일보
특집 기사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중앙일보 내일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4회 국회 자살 예방 포럼 국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